야, 아직도 이런 꼴로 살아? 순간 이창호의 손이 탕수육 접시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소스가 흘러내리는 접시가 박영수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끈적한 소스와 고기가 그의 이마와 뺨을 덮쳤습니다. 안경 렌즈에 소스가 튀었고 셔츠 깃이 붉게 물들었죠. 딸 수민이 든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룸에 울려 퍼졌어요. 영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상처럼 앉아 소스가 턱에서 떨어지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었죠. 40년 전에 학창 시절에 하던 양아치 짓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창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던진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 행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후 3시 구청 민원실은 답답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번호표 뽑는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창구 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10년도 넘은 낡은 정장에 소매가 달아서 반질반질했고 넥타이는 빛이 발해 있었죠. 그때 60대 남자가 성큼 다가와 창구를 탁 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건축허가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나와?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서류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요. 당신 같은 공무원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일 좀 제대로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영수는 쓸쓸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현관에서 해진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두 끝이 너무 닳아서 바닥이 훤히 보였죠. 영수는 구두약과 헝겊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윤기를 내려고 몇 번이고 문질렀지만 금이 간 가죽은 여전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탁자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수민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민이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영수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괜히 나 때문에. 영수가 입을 열다가 말았습니다. 수민의 맑은 눈을 보니 차마 힘든 하루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괜찮아, 수민아. 아빠는 늘 괜찮아. 상견례 다음 날 저녁 영수는 여전히 그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탕수육 소스 얼룩이 셔츠 깃에 갈색으로 굳어 있었고 바지에도 몇 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벗으려고 해도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그 옷을 벗는 순간 어제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의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아빠, 수민이 소파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오빠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일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결혼을 잠시 미뤘으면 좋겠대요. 집안 어른들이 반대가 심하다고. 수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실은 준혁 오빠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버지랑 큰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딸의 행복마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아빠 때문이지? 내가 그런 집에 어울리지 않아서지?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는 걸요.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약하고 무력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괜찮아, 수민아. 영수가 억지로 웃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가 좋은 결정을 하렴.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태성유통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로비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죠. 리셉션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오신 분들인지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예정이라고 미리 통보해댈는데요.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곧바로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창호는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세무조사?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죠.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별일 아닐 거야.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창호는 여전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 시각 영수는 구청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가 수화기를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영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업무 연락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영수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편 태성유통에서는 준혁이 아버지 회사를 둘러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경리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계장부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더라.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준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깨끗하게 사업을 해왔을까? 문득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창호는 집에서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내에게 투덜거렸어요. 요즘 세무서 놈들이 왜 이렇게 까탈스럽나 몰라. 별일 아니겠지만 기분이 나쁘네. 며칠이 지나자 태성유통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국세청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듯 회사에 나타났고 각종 서류들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리부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장부를 다시 정리해야 했어요. 이창호는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골프채를 휘둘러 보지만 평소 같은 여유가 없었어요. 비서에게 소리쳤죠. 야, 국세청 과장이랑 밥이나 먹자고 해. 돈 문제면 얼마든지 주지 뭐. 하지만 비서가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회장님, 거절하신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조사라서 사적인 만남은 어렵다고요. 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다. 보통은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준혁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민을 만났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민아, 우리 잠깐 헤어져 있을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도 저희 아버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준혁이 손을 뻗어 수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민이 손을 빼버렸어요. 알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릴게요. 수민이 일어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퇴근 후 집 근처 문구점에 들렀어요. 봉투와 편지지를 샀습니다. 뭔가 중요한 편지를 쓰려는 듯 했죠.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편지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창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태성유통본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로비부터 복도까지 국세청 직원들로 가득했고 각 사무실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스들이 줄줄이 실려나가고 있었죠. 이창호는 임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은 말끔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몇 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죠. 창호가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영수였습니다. 너가 왜 여기에?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영수는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호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나서 조사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국세청 조사국장 박영수입니다. 이번 태성 유통 세무조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창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 그 평범한 구청 공무원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아직도 이런 꼴로 일하세요? 개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물었지만 영수가 창호가 상견례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세무조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탈세, 횡령, 하청업체 착취, 직원 폭행. 죄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창호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40년 전에는 내가 약했지만 이제는 법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영수의 말에 창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무게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고요해진 뒤 창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하나둘 나가고 영수와 창호만 남았어요. 영수는 차분하게 앉아서 창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 강동철. 아니, 박영수. 우리 얘기 좀 하자. 40년 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호가 점점 다급해졌어요.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도 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영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만 줘. 내가 뭘 잘못했든 용서해줘. 가족들은 아무 죄 없잖아. 창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남 앞에서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태성유통회장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창호야, 40년 전에 넌 내가 빌어도 그냥 지나갔지. 기억나? 창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어린 영수가 무릎 꿇고 그만하라고 빌었을 때 자신은 비웃기만 했었죠. 이제는 내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창호가 바지단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나한테는 회사가 전부야. 가족도 있고. 하지만 영수는 창호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와 눈이 마주쳤죠. 영수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혁은 태성유통경리부에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준혁이 다가갔어요. 최 부장님,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 부장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련님, 이런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하청업체 미지급금 명단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회장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았다고 들었어요. 준혁이 명단을 보니 10여 개 업체에 총 30억 원이 밀려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산재 사고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안전장비 아끼다가 다친 분들이에요.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으시고.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부장님,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와 부동산이 있죠? 모든 걸 처분해서 이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최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도련님, 그럼 도련님은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상관없어요. 그게 맞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창호는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민재야, 아버지 살릴 방법 생각해봤냐? 변호사는 구했어?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준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살릴 생각 없어요. 창호의 얼굴이 변했어요. 뭐라고? 제 명의 재산 모두 피해자분들께 배상했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창호가 벌떡 일어나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너 미쳤어? 그게 얼마인데? 회사 지분까지 다 팔았어요. 그분들이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준혁이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창호가 절규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준혁의 어깨는 가벼웠어요. 빈손이었지만 마음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작은 야외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성유통에 돈을 받지 못했던 하청업체 사장들, 산재 사고를 당했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모두들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준혁과 수민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영수는 10년 전 아내와의 결혼 때 입었던 양복을 다시 입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탕수육 얼룩이 아니라 봄꽃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둥근 테이블마다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탕수육도 있었어요. 영수가 탕수육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몇 달 전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수는 젓가락을 들어 탕수육 한 점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씹었어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던져진 음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음식의 맛이었으니까요. 수민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제 고개 안 숙여도 돼요.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원실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어요. 수민아, 고마워. 영수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었어.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혁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준혁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준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택한 길이 옳았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영수는 식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았고 딸의 행복을 지켜냈으며 진짜 아들까지 얻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